네,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자문위가 제명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자문위는 중징계 권고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거래 내역과 김 의원의 성실하지 못한 소명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의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회 윤리자문위의 결정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드디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상됐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뭐 거기다가 이번에 더 이제 화가 나게 하는 거는 뭐 상임위, 소위 본회의에서 뭐 200회가 넘게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몇 차례 했다라는 거하고 다른 그런 결과를 두고 정말 불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했구나,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그 제명이라는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내려질지, 그리고 또 그 제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은 제명 권고가 나올 것까지 예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에서 그 코인 거래를 한 것도 문제지만은 윤리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 네. 그래서 윤리자문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자료 제출도 굉장히 불성실한 상황이었는데 윤리자문위 스스로 확인해 본 결과 상임위 거래만 그것도 국회 내에서 최소 200회 그리고 현금화 가능한 코인을 99억 원이나 보유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국민의 공분뿐만 아니라 경악을 금하기 어려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태의원한 무슨 정치인이라면 모르겠는데 매우 젊은 초선의 의원이고 또 지지자들이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사람은 제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게 자문위의 결정입니다. 남아있는 과정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느냐의 여부인데 예. 국회의원의 3분의 2 정족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적의원의 3분의 2입니다. 예. 그러려면 적어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많은 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 물론 김남국 의원은 지금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이긴 하지만 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위가 가동되고 있고 또 지금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친명계로서 이재명 대표와도 매우 돈독한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탈당은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결정이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본회의까지 넘어가고 윤리위도 그 사이에 과정을 거치고 하면 민주당 내 분위기는 지금 당장은 어떤가라는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당 안에서 국회의원들끼리는 온정적인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문제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서 윤리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국민들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미묘한데 김남국 의원이 아무리 억울하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일이고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민주당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 때문에도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것을 정말 불체포 특권을 그동안에 해왔듯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정말 그 사퇴해야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제명을 결정을 내린 사례가 없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정말 예전에 한 거의 50년 가까이 됐을걸요. 그때 결정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런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1979년 당시 김영삼 의원이었습니다. 제명된 사례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요. 그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마 사태의 과정에서 정말 권력에 의해서 억지로 밀려나간,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도 있었고 명예로운, 길이길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이거는 정치적 탄압, 민주화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김남국 의원이 제명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비교되는 것 자체가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지금 돌아가신 분이 무덤에서 정말 벌떡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분노할 일이라는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비교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앞서 김수현 구청장께서 자진 사퇴,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진 사퇴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 자진 사퇴했어야 됩니다. 윤리위에 올라갈 무렵에 그때도 자진 사퇴 얘기가 나왔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김 구청장님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사이에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만 지금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그런 향후 입지까지도 지금 그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역사를 볼 때 이런 일에 있어서 이거를 온정주의로 덮어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이미 늦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진 사퇴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지금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징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김남국 의원뿐만은 아니고요. 홍준표 시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착수를 개시를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일단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그 윤리위의 규정에도 있고요. 또 품위 유지에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홍준표 시장이 하루 이틀 정치한 분이 아닙니다. 중견 정치인이고 대권을 두 번이나 도전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대구 지역 그 홍준표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은 뭐 안전했을지는 모르나 그 대구의 공무원들이 이미 다 비상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경북 지역에 수해가 엄청나게 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골프를 쳤으면 뭐 실수로 나갔다 하더라도 1시간 만에 들어왔다 하니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나는 국민정서법에 내가 굴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잖아요. 뒤늦게 사과를 한 것이죠. 시기가 그 늦었다. 사과를 하는 과정도 보면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를 여는 직전에 그 사과를 했기 예.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미 그 국민의힘 과거에 뭐 한나라당이었을 겁니다. 2006년에 홍수 때 골프를 쳐가지고 징계를 당한 또 사례도 있고요. 또 야당의 경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하고 예. 사과는 매우 늦었으며, 제가 볼 때 이렇게 정치 감각이 뛰어난 그러한 그 정치인이 왜 이렇게 사과를 늦게 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네, 참 그 만시지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오히려 그 보도한 기자들한테 호통치듯이 벌떼처럼 달려든다. 뭐 말꼬리 하나 잡았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에 더 공분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자체장이 그
비상시기에 골프를 치러 간다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만하게 반응하시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대구시만 지키시는 지자체장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대선 후보까지 나가셨는데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요. 징계는 당연하고 이것을 그냥 뭐 사과도 했으니까 경고 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SNS에 즉각적으로 올린 사자서고가 있습니다. 이게 과하지요. 그러니까 뜻이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촉을 참는다. 이런 의미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들어야겠습니까?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았던 역대 인물이 아마 그 한신 그리고 대원군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제 그 역사 공부의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았을 건데요. 골프 하다가 지금 징계받으면서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적절한 비유냐 그리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그 자존심이 강한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아직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매뉴얼대로 했고 내가 홍준표인데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시나? 그런 저만의 생각일까요? 예. 징계 개시 결정 자체를 두고 홍준표 시장의 사과 자체도 좀 시기가 늦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제 내놓은 이 같은 발언, 과하지옥이라는 사자성어 발언, 향후 윤리위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윤리위하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예.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에 참작을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윤리위 규정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 내지는 지금 집권 세력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비단 홍준표 시장뿐만은 아닙니다. 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더라도 아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윤리위가 열리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웠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하느냐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반성의 그런 그 빛이 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자칫 매우 주관적이다라는 곡해를 부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 규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요, 이 뭐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도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홍준표 시장만이 아니라 지금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자체장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한두 명 정도는 그럼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저는 그런 것들도 같이 징계를 그래야 형평성이 맞고 이후에 이런 그 정말 46명이 죽었고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오늘 조금 아까 뉴스 보니까 경찰들을 또 이제 수사를 하겠다 제대로 책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나 경찰 탓만 하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피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김영환 도지사 이야기도 저희가 차후에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은 뭐 홍 시장 이야기도 매듭을 지어야 하니까요. 최종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징계는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와 정치적 고민 사이에 어떤 선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표출하는 그러한 하나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청장께서는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최소한 당원권 정지라든지 근데 별 당원권 정지도 의미는 없습니다. 현직 시장이 뭐 당원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어디 당직에 출마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도 별 효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중징계를 내려야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을 하고
홍 시장님의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로써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발언 논란에 대해서 김수현 구청장께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김영환 도지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충북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환 지사 오송 참사에 대해서 닷새 만에 사과를 했고요. 사과까지는 적절한 처신이었는데 이후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분 역시 한두해 정치해본 분이 아니고 또 원래는 민주당에서 건너온 분이고 장관도 역임했고 나름 이런저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본인이 지금 빨리 가봤자 무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발언이 사실은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데 또 대통령실에서 모 인사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 그게 중첩이 되면서 비난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왜 자꾸 이 집권 여당, 특히 책임을 져야 될 공당,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될 정당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 깊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도덕적 해이이며 오만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번 주말에 또 이제 폭우가 내리는데 방금 지적하셨듯이 몇몇 경찰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올리고 아마 그게 궁평 지하차도 관련해 가지고 제2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1 지하차도로 뛰어갔다라는 이유를 포함해서 지금 수사를 한다라는 건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첫째,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평소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지금 재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런 거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꾸 저렇게 경찰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자꾸 처벌하는 그런 행태로 관례를 만들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은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이런 일을 되풀이한다라고 불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앞으로 다가올 호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관련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일단 하고 책임과 관련해서는 윗선에서도 책임진다라는 걸 이번 사건에서는 보여주지 않는다면 신뢰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요. 대통령의 말과 모습에서 정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마 그때 울진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제 투표하기 며칠 전인데요. 울진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 있는 곳에 선거운동하다가 달려가셨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에서 헬기 타고라도 와야지 이렇게 놔둬서 되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서 남의 나라 전쟁 가서 그것도 연기까지 하고 예정된 일정을 연기까지 하고 가 있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은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받았을 텐데 그런 모습을 공감하지 않는 걸 보고 1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왜 다른지 그런 것들을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지자체장이나 이렇게 저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들 책임지는 일에는 다들 뒷전에 있고 책임은 공무원이, 경찰이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정우김 의원 말씀대로 국민들이 불신을 할 수밖에 없다. 예. 대통령의 말씀도 다시 상기시키면서 도대체 저런 모습을 보면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 책임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이거를 앞으로 당장 올 폭우를 대비하면서 그 방비에 있어서 철저히 하면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고요. 김수영 전 구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서 징계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반복을 하자면 지금 폭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일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지금 노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향후에는 정말 시스템적으로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 폭우에 대해서 방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야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이거 기후 변화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지금 그 재해 위기가 오고 있는데 계속 정치적으로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뭐 야당은 여당이 잘못했다 그러고 또 여당은 지난 정권 때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이러한 논란은 지금 뒤로 하고 장기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재해와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쟁으로 치면 전쟁 중에 군사에 대해서 목을 친다거나 장수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또는 관계 장관이 분명히 해가지고, 일단 지금 아직까지 7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집중 호우는 8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라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발언 논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위원장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발언이 초선 의원들에 대한 발언이었거든요. 이제 민주당 초선들이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소통이 안 된다, 의견 정리를 못 한다, 이런 맥락의 발언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저도 그 인터뷰하는 거를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옳은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에 워낙 그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 들쭉날쭉하고 서로 소통의 방식이나 방법이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학생들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학력 저하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자질이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서 국회의원들을 또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 혁신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초선 의원이든 다선 의원이든 그들로부터 동기부여를 해서 정말 혁신하는 데 동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혁신에는 아픔이 따르고 또는 그 속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첫 시작부터 말로 인해서 이런 그 반발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 보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당을 아우르고 또 화합하는 방향에서 혁신 방안들을 논의하고 또 대안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 내용을 듣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초선 의원들, 당사자들일 것 그렇죠. 같은데 혹시 네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뭐 초선 의원들 중에서 굉장히 반발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진정성을 혁신위원장으로서의 혁신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진정성을 또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김영배 의원이 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혹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초선 의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해당 발언 듣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초선 의원들이 반발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죠. 이분이 들어올 때부터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을 안고 들어왔잖아요. 그랬는데 이 단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 강도가 센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대로 가면 다 망해버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요번에 이 코로나는 정말 대단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이런 식의 발언을 하나라는 궁금증에 더해서 뭐라 그럴까, 아마 개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그 민주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보여준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 소위 불체포 특권에 이어서 공천 룰을 개혁한다 그러는데 불체포 특권만 하도 그랬습니다. 이대로 하면 다 망해요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선언만 했지 무슨 서약을 한 것도 아니고 당론으로 무슨 확정을 지은 것도 아닌데 여기서 됐고 그다음에 공천 룰로 지금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내부의 그 갈등 요인이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일단 이 그 혁신을 하면서 당내 의원들과 소통을 할 때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본인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친명계와 가깝다는 이게 이해인지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부터 불식시키지 않으면 이 혁신이 계속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초선 의원들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분 이해를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왜 그러면은 김은경 혁신위원장마저도 이런 발언을 하는가에 대한 반추 내지는 성찰. 왜냐하면 원래 국회에서 초선이라 함은 결기를 보이고 기득권자들이 잘 못할 때 먼저 나서고 쓴소리도 하고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게 초선이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초선 의원들이 권력 있는 자 앞에서 순응하고 수긍하고 자신의 공천을 걱정해가지고 매우 조심스러운 이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리라 봅니다. 그러면 혁신위원장 발언도 그렇지만 초선 의원 자체에 대해서도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제3자로서 네. 아웃사이더로서 볼 때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예. 지금 보면은 양당의 권력에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는데 누구 하나 시원하게 초선 의원이 나서서 총대 맸던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무슨 이상민, 조홍천 늘 말하는 사람들이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하고 그나마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런 사람 다 지금 징계받고 지금 완전히 뒷방으로 밀려나고 이런 상황에서 초선 의원들이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뭐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김영환 도지사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당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차제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성찰하는 계기는 돼야 이게 발전이 되는 거 아닐까 네. 싶습니다. 성찰하는 계기로 삼자. 혁신위가 앞으로 보여줄 행보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당장 오늘 윤리혁신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발표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이게 제안이었고 진정으로 1호 혁신안은 오늘 담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엔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뭐 진행은 어찌됐든 꼼수 탈당을 방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혁신안을 이제 차례차례 발표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발표하는 게 아니라 발표한 내용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혁신위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혁신위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그 뜻을 따를 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을 만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청년 당원들도 만나시겠다고 했고 혁신위에서 다양한 당원들의 모습들을 좀 만나시면서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혁신의 뼈가 깎이고 정말 아픈 고통들을 참으면서 그 뜻을 따르겠다고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아니다. 저는 여기 못 있겠다.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는 과감하게 대책을 내놓되 그 과감한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발언도 하고 설득도 하고 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전제 조건이 달리고 결국에는 받아들였지만 거기에 갈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잖아요. 네.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것 자체도 혁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보다 좀 넓고 크게 봤으면 좋겠다. 어떤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한 것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제도와 또 지금
있는 이 거대 정당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것, 공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 보호 해체 결정은 부적절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강 정비가 그야말로 여야 또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참으로 무익한 논쟁을 상당히 오랫동안 벌였었고요. 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 보 해체를 결정해가지고 실제로 해체된 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정치적 공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4대강이 이렇게 또 다시 쟁점이 되는 거는 보니까 수해라든지 집중호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류는 다 이제 정비가 됐는데 지류지천과 관련해가지고 강바닥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예를 든다면은 미호강의 경우에도 제방을 낮게 싸는 바람에 뚝이 무너져갖고 그 버스가 지하차도를 지나가다가 그냥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그 4대강 보호 해체와 관련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호 해체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됐다라는 그런 물증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4대강이라든지 이 관련해가지고선 실제로 이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호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가 있음으로써 그 유속을 느리게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애초에 보를 건설한 입장에서는 이 보가 그냥 고정된 보가 아닙니다. 수위에 따라서 조절되는 그런 보이고 실제로 보호와 관련 없이 본류의 그 정비는 잘 됐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보 해체와 결정 관련해가지고선 매우 부적절하고 비법적이고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되 향후에 이 보호 문제라든지 지류 지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갑자기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난 이 사태를 다른 데로 지금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 하는 거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감사 결과는 5번째 감사입니다. 4번의 감사에서 이 보호 해체가 경제성에 맞다라고,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해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홍수 예방에도 부합하지 않다. 이 4대강 사업이. 그리고 경제성도 없다.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그동안의 감사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 관리를 하나로 하고, 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와서 감사 결과로 뭐 경제성에 어떻고 경제 분석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석의 타당성 이런 것들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네. 저는 핑계를 대고 또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게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이번에 난 이런 사태를 전 정부 탓으로 또 돌리기 위해서 이런 4대강 사업을 들고 나오는 거다라는 거로 보여지고요. 보다 좀 합리적인 결정, 5번째 감사를 또 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보호 자체가 경제성이 없고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라는 그 감사원 결과, 문재인 정권 당시에 수차례에 의한 감사 결과 있잖아요. 이번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바로 그러한 결론을 내린 전문가들을 어떻게 모집했으며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를 봤더니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4대강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X 내지는 N 표시를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예, 또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그리고 본류, 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여름만 되면은 집중 호우와 장마,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 가지고 사실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 김대중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도 이 정비 계획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차마 그것을 뭐라 그럴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 했고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되 적어도 본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본류는 홍수를 막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지류지천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조사평가위의 구성은 지금 뭐 전부 다 그렇게 구성이 된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4대강이 녹조가 끼고 또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또는 그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호 해체를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전문가의 의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쪽으로 편향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보를 듣고 해체했는데도 네. 여전히 그 4대강에 짧게요. 문제가 있어서 해체를 한 게 해체와 아니고요. 관련해가지고 해체 결정만 한 것입니다. 해체 결정만 네. 했는데 그 해체된 게 실험적으로 아니에요. 해체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해봤는데도 예. 여전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기대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조작된 그런 그 결론들이 있었고 구성이 자, 있었다라는 게 이번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입니다. 예, 두 분도 뜨거운 것처럼 여야 공방도 워낙 뜨거워서 앞으로의 상황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